책을 통해 인생을 배운다. 책배우입니다. 오늘은 로버트 그린의 인간 본성의 법칙이란 책을 들고 왔습니다. 이 책은 읽으면서 제가 무릎을 탁 쳤던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인간의 이성과 비이성적인 면을 낭독해 드릴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성의 끈으로 감정을 잘 조절해야 한다는 부분인데요. 여러분은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감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본래 감정적이며 이성을 개발시켜 감정을 잘 다룰 줄 알아야 한다는 게 작가의 의견인데요. 살면서 기분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얘기를 들어봐도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협업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려져서 집에 가만히 처박혀 있던 때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건 앞에 읽어드렸던 책인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에서 나오는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책은 제 지인이 추천해준 책이에요. 추천해줄 때는 별로 흥미가 안 갔지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니 추천까지 해줄 책이라면 진짜 엄청 좋아서 추천해주는 게 맞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읽어봤는데 얼마 안 되는 책값을 주고 이런 귀중한 걸 또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그 지인에게 너무 고마웠고, 이 책이란 게 정말 계속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평생을 읽고 또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읽고 직장에서든 프리랜서든 운동선수든 주식 투자를 하시든 기타 다른 일을 하시든 간에 공통적으로 감정적인 부분보다 이성적으로 접근하신다면 하시는 일에 더 크나큰 발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낭독해드리는 부분은 예스24의 이북 미리 보기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제가 너무 길어서 미처 다 낭독해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방문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 내면의 충동과 동기를 파악하는 가장 지적인 안내서 로버트 그린의 인간 본성의 법칙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 나를 지배하는 감정을 극복한다. 당신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한다고 믿고 싶을 것이다. 최선을 다해 내가 인생의 궤도를 의식적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믿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감정이 얼마나 뿌리 깊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지 몰라서 하는 생각이다. 감정은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쪽으로 생각의 방향을 튼다. 그리고 당신이 이미 믿기로 마음먹은 것을 그대로 재확인할 증거를 찾아낸다. 감정은 그때그때의 기분에 따라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만든다. 그렇게 현실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은 계속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부정적 패턴을 반복한다. 이성이란 이런 감정의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능력이다. 무의식적인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내 느낌이 아니라 현실의 마음을 열게 하는 능력이다. 그러나 이성은 저절로 발휘되지 않는다. 이성은 개발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잠재력을 깨달을 수 있다. 두려운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의 실수다. BC 432년 한 해가 거의 끝날 무렵이었다. 아테네 시민들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다. 도시국가 스파르타의 대표들이 아테네 통치위원회를 찾아와 새로운 평화 조약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만약에 아테네가 새로운 조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스파르타는 전쟁을 선포할 것이다. 스파르타와 아테네는 서로 원수지간으로 어느 모로 보나 서로 반대편 극단에 속하는 국가였다. 아테네는 인근 여러 민주국가의 선봉장 역할을 했고 스파르타는 펠레폰네소스인으로 구성된 여러 과두정 연합을 이끌었다. 아테네는 강력한 해군을 보유한 부국으로 지중해 상권을 꽉 잡고 있었고 스파르타는 누가 봐도 군대에 의존하는 군국주의 국가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두 나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전면전은 되도록 피하고 있었다. 전쟁에 패한 쪽은 인근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생활 양식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었다. 아테네로서는 그동안 쌓아올린 부와 민주주의 전통이 일거에 무너질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 전쟁은 불가피해 보였고 일전의 날이 머지않았다는 느낌이 도시 전체를 휘감았다. 며칠 후 아크로폴리스가 내려다 보이는 푸닉스 언덕에서 민회가 소집됐다. 사람들은 스파르타의 최후 통첩을 놓고 어떻게 할지를 의논했다. 아테네 민회는 모든 남자 시민에게 개방되어 있었고 이날은 1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토론에 참석하기 위해 푸닉스 언덕으로 몰려들었다. 강경파들은 몹시 흥분한 상태였다. 그들은 아테네가 선수를 쳐서 스파르타를 먼저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육지전에서 스파르타 군대를 무찌르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사람들도 있었다. 스파르타를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저들의 노림수에 완전히 놀아나는 꼴이 될 것이다. 온건파들은 얼마든지 평화조약을 수용할 의사가 있었으나 많은 이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것은 오히려 두려움을 노출시켜 스파르타의 간덩이만 키우게 될 것이다. 그러면 스파르타는 군비를 확장할 시간만 벌게 된다. 갑로늘박이 이어졌고 감정이 고조되면서 고성이 오갔으나 뾰족한 대책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후도 거의 저물어 갈 때쯤 사람들이 일순간 조용해졌다. 낯익은 인물이 발언을 하려고 앞으로 나서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페리클레스. 이제 환갑을 넘긴 아테네의 원로 정치가였다. 페리클레스는 시민들의 총애를 받았고 그의 의견은 누구의 의견보다 중요했다. 하지만 아테네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면서도 그가 좀 특이한 리더라고 생각했다. 페리클레스는 정치가라기보다는 철학자에 가까웠다. 그가 어떻게 정계에 입문했는지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가 이토록 성공해 큰 권력자가 된 것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다. 그는 어느 것 하나 예사로운 게 없는 사람이었다. 페리클레스가 아직 무대에 등장하지 않았던 민주주의 초창기에 아테네 사람들이 선호하는 리더 유형은 따로 있었다. 그들은 가슴을 뛰게 만들고 설득력 있는 언변에 극적인 상황을 잘 연출하는 리더를 좋아했다. 그런 리더는 전쟁 상황이 되면 위험을 감수하려 했다. 무리를 해서라도 자신이 직접 군사 작전을 이끌고 나가 영광과 관심을 독차지하려 했다. 그들은 지주나 군인, 귀족 같은 민회의 특정 파벌을 대변하며 정치 생명을 이어갔고 해당 파벌의 이해관계를 이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분열적인 정치를 했다. 몇 년마다 새로운 리더가 뜨고 졌지만 아테네 시민들은 별 불만이 없었다. 정치가가 권좌에 오래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시민들은 그를 불신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BC 463년경 페리클레스가 등장했다. 이후 아테네 정치는 다시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었다. 페리클레스의 첫 행보는 그야말로 이례적이었다. 알만한 귀족 집안 출신인 그가 당시 성장 중이던 도시 중하층민의 편에 섰던 것이다. 당시에는 농부, 해군에서 노를 젓는 노군, 아테네의 자존심이던 장인 등이 중하층민을 구성하고 있었다. 페리클레스는 민회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민주정에서 이들의 권력을 키우는 데 힘썼다. 페리클레스가 이끌게 된 이 계층은 하나의 작은 파벌이 아니라 아테네 시민 대다수였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이렇게 크고 무질서한 집단을 통솔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하지만 페리클레스가 그들의 권력을 키우는 일에 워낙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는 차츰 이들의 신뢰와 후원을 확보해 나갔다. 영향력이 점차 커지면서 페리클레스는 민회에서 확고한 입지를 굳혔고 아테네 정치를 바꿔나갔다. 그는 아테네가 민주제국을 확장하는 것에 반대했다. 아테네인들은 욕심을 부리다 통제력을 상실할까 걱정한 것이다. 그는 제국을 단결하고 기존의 동맹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전쟁이 벌어져 직접 장군이 되었을 때는 인명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군사작전보다는 책략을 써서 이기려고 했다. 많은 이들의 눈에 페리클레스의 이런 행동은 영웅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이들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아테네는 유례없는 번영의 시대를 들어섰다. 더 이상 불필요한 전쟁으로 재정이 바닥날 일도 없었고 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순조롭게 돌아갔다. 그렇게 점점 쌓여가던 재정으로 페리클레스가 벌인 일이야말로 시민들의 놀람과 감탄을 자아내기 충분했다. 그는 남는 재정으로 정치적 환심을 사는 대신 대규모 공공 건축 사업을 벌였다. 사원과 극장, 콘서트홀을 발주해서 아테네의 모든 장인이 바쁘게 움직이게 만들었다. 그가 선호했던 건축 양식은 개인적 취향을 반영하고 있었는데 질서정연하면서도 매우 기하학적이고 거대하면서도 눈으로 보기 편안했다. 그가 발주했던 가장 큰 프로젝트는 파르테논 신전과 그 안에 들어갈 12m짜리 아테나 여신상 건설이었다. 아테나 여신은 아테네의 수호신으로 지혜와 실용적 지식을 상징했다. 아테나 여신은 페리클레스가 진작시키고 싶은 모든 가치를 대변하는 존재였다. 페리클레스는 혼자이므로 도시국가 아테네의 정신과 외양을 모두 바꿔놓았고 아테네는 과학과 예술의 전 분야가 황금기에 접어들었다. 페리클레스의 여러 면모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부분은 절제되고 품위 있는 그의 화법이었다. 그는 결코 화려한 수사법을 늘어놓는 법이 없었다. 대신에 빈틈없는 논리로 청중을 설득하는 데 공을 들였다. 페리클레스가 발언을 하면 사람들은 그의 흥미로운 논리를 따라가기 위해 면밀히 귀를 기울여야 했다. 차분하면서도 호소력이 짙은 화법이었다. 페리클레스는 전례 없이 오랫동안 권력을 누렸다.
몇 년이 지나도 몇십 년이 지나도 그는 권력을 잃지 않았고 부산 떨지 않고 그만의 조용한 방식으로 아테네 곳곳에 자신의 자취를 남겼다. 페리클레스에게도 적이 있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너무 오래 권좌에 앉아있는 그를 드러나지 않은 독재자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았다. 어떤 전통도 구애되지 않는 그를 무신론자라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사람이 그렇게 특이할 수 있느냐고 했다. 그러나 페리클레스의 리더십이 낳은 성과만큼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다. 그런 그가 이날 오후 민회에서 연설을 하려는 중이었다. 스파르타와의 전쟁에 관해 페리클레스만큼 큰 무게감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군중들 사이에 쉬쉬 소리가 들렸다. 다들 그가 무슨 말을 할까 잔뜩 기대를 품은 채 기다렸다. 마침내 페리클레스가 입을 열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제 생각은 어느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펠로폰네소스인들에게 그 어떤 것도 양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쟁을 벌이자는 주장에 동조할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열정적이던 사람들도 막상 그 말을 실천할 때가 오면 그런 열정은 온데간데 없어지겠죠. 사람의 마음이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니까요. 그는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의 이견은 중립적 중재자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스파르타의 일방적 요구에 응한다면 위험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그런 요구를 하나둘 들어주다 보면 끝도 없을 게 분명했다. 그러나 스파르타와 육지에서 전면전을 치르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페리클레스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전투를 제안했다. 방어적 국지전이 그것이었다. 그는 인근 주민 모두를 아테네 성벽 안으로 불러들이자고 했다. 스파르타인들이 와서 우리에게 싸움을 건다면 얼마든지 그러라고 하라. 그들이 우리 땅을 유린한다면 얼마든지 그러도록 내버려 두라. 우리는 미끼를 물지 않을 것이다. 결코 그들과 육지에서 싸우지 않을 것이다. 도시에 필요한 물자는 바다를 통해 공급받으면 된다. 우리는 해군을 이용해 그들의 해안 마을을 급습할 것이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스파르타인들은 전투가 제대로 벌어지지 않는 것에 차츰 좌절감을 느낄 것이다. 군대를 먹이고 필요한 물자를 대다 보면 스파르타인들은 돈이 떨어질 것이다. 스파르타의 동맹국들은 내부 분열을 일으킬 것이다. 스파르타 내부의 전쟁 지지파들은 신임을 잃을 테고 지속 가능한 진짜 평화에 대해 의견이 모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쪽에서는 인명 손실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페리클레스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그 밖에도 이유는 많습니다. 결국에 가면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제국을 확장하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먹어야 하고 무리한 어떤 일도 추진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상대의 전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실수입니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 낯선 내용이어서 격렬한 토론을 촉발했다. 강경파도 온건파도 페리클레스의 계획에 만족할 수 없었다. 그러나 결국에는 지혜로 정평이 난 페리클레스의 명성이 승리했고 그의 전략은 승인됐다. 몇 달 후 운명의 전쟁이 시작됐다. 초반 상황 전개는 페리클레스의 예상을 크게 빗나갔다. 전쟁이 자꾸 늘어지는데도 스파르타와 그 동맹군은 좌절하기는커녕 더 대담해졌다. 오히려 낙담한 것은 자신들의 땅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며 보복조차 할 수 없는 아테네인들이었다. 그러나 페리클레스는 아테네인들이 인내심을 잃지만 않는다면 결국에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리라 믿었다. 그렇게 전쟁이 2년째 접어들었을 때 예상치 못한 변고로 인해 상황은 급변하고 말았다. 아테네에 강력한 전염병이 발생했던 것이다. 성벽 안에 너무 많은 사람이 밀집해 있다 보니 병은 급속도로 확산했고 시민 3분의 1이 죽고 군인의 수는 급감했다. 본인도 전염병에 걸린 페리클레스는 병상에 누워 죽어가면서 최악의 악몽이 현실이 되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가 아테네를 위해 수십 년간 이뤄놓은 것들이 일순간에 와해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단체로 헛소리를 떠들더니 결국은 각자 도생의 길을 갔다. 만약 페리클레스가 살아남았다면 어떻게든 아테네인들을 진정시켰을 것이다. 그리고 스파르타가 받아들일 만한 평화 협상을 이끌어내거나 자신의 방어 전략을 수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늦은 이야기였다. 아테네인들은 리더의 죽음을 애도하기는커녕 전염병을 페리클레스의 탓으로 돌리고 그의 전략이 형편없었다고 성토했다. 아테네인들은 더 이상 인내심도 자제력도 발휘할 기분이 아니었다. 그는 너무 오래 살았고 그의 아이디어는 이제 보니 지친 늙은이가 내놓은 생각에 불과했다. 페리클레스에 대한 아테네인들의 사랑은 미움으로 변질됐다. 페리클레스가 사라진 지금 파벌은 오히려 더 강력해졌다. 전쟁파가 인기를 얻었다. 전쟁파는 스파르타에 대한 앙심이 커져가던 아테네인들의 마음에 군부를 짚었다. 스파르타는 아테네 전염병 사태를 빌미로 입지를 더 강화하고 있었다. 아테네의 강경파들은 오히려 공격을 통해 우리가 다시 주도권을 쥐고 스파르타를 뭉개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많은 아테네인이 그 말에 큰 안도와 함께 통쾌함을 느꼈다. 도시가 전염병으로부터 서서히 회복되자 아테네가 다시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고 스파르타는 강화를 요청해왔다. 적을 완전히 섬멸하고 싶었던 아테네는 호락호락 응해주지 않았다. 그러자 스파르타는 다시 힘을 회복하더니 오히려 전세를 역전시켰다. 그런 식으로 엎치락 뒤치락 한 해 한 해가 지나갔다. 양측 군사 모두 날로 폭력적이 되었고 비통함은 계속 커져갔다. 한 번은 아테네가 스파르타의 동맹국인 밀로스 섬을 공격한 일이 있었다. 밀로스가 항복하자 아테네인들은 투표를 거쳐 밀로스의 성인 남자는 모두 죽이고 여자와 아이는 노예로 팔았다. 이런 잔인한 일은 페리클레스 시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렇게 끝없는 전쟁이 지속되던 BC 415년이었다. 아테네 리더 몇 명이 스파르타에게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하나 제시했다. 당시 시칠리아 섬에서 도시국가 시라쿠사가 새로운 패자로 떠오르고 있었다. 시라쿠사는 스파르타에 반드시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고 있던 중요한 동맹국이었다. 만약 강력한 해군을 보유한 아테네가 원정군을 파견해 시라쿠사를 손에 넣는다면 두 가지 이점이 생기는 것이었다. 첫째, 시라쿠사가 아테네 제국에 합류할 것이고 둘째, 스파르타는 전쟁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물자를 더 이상 구하지 못할 것이다. 아테네 민회는 표결을 통해 적정 규모의 군대와 함께 배 60척을 보내 이 목표를 수행하기로 했다. 이번 원정 임무를 부여받은 지휘관 중에 니키아스라는 자가 있었다. 니키아스는 이번 작전의 타당성에 큰 의문을 품고 있었다. 그에게 아테네가 시라쿠스의 병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일었다. 니키아스는 일이 잘못됐을 경우에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그려보았다. 확실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원정대 규모가 이보다 훨씬 더 커야 했다. 니키아스는 계획을 무산시키고 싶었으나 그의 의견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원정대가 규모가 훨씬 더 커야 한다면 더 큰 원정대를 보내자. 배를 100척 보내고 군대 규모도 곱절로 늘리자. 아테네인들은 이렇게 하면 이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이제 그들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후 며칠간 아테네에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길에서 시칠리아 지도를 그리고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 다들 아테네에 재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스파르타가 끝내 굴욕을 당하는 모습을 고대하고 있었다. 마침내 배들이 출항하던 날은 성대한 축제일이나 다름없었다.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경외심을 자아내는 광경이 펼쳐졌다. 눈길이 닿는 저 끝까지 거대한 함대가 항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선방에는 아름다운 장식들이 달려 있었고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장병들이 갑판에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몇 달이 지났다. 아테네인들은 원정군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렸다. 병력 규모의 우위만으로도 아테네군은 시라쿠사를 완전히 포위하고도 남았다. 그러나 함락 직전 스파르타에서 지원군이 도착했고 지금은 오히려 아테네군이 수세에 몰려 있었다. 니키아스는 이렇게 역전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는 서신을 민회에 보냈다. 그는 작전을 포기하고 아테네로 회군하든가 아니면 지원 병력을 급하게 한다고 했다. 패배의 가능성을 상상조차 해보고 싶지 않았던 아테네인들은 표결을 통해 지원군을 파견하기로 했다. 두 번째 파견한 함대도 첫 번째와 거의 맞먹는 대규모 병력이었다. 이후 몇 달간 아테네인들 사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이 형성됐다. 이제 병력을 곱절로 보냈으니 절대로 질 수 없는 전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테네 해안가 피레에푸스라는 마을의 이발사가 손님으로부터 소문을 하나 들었다. 아테네 원정군이 전투에서 완패해 선박과 병력이 전멸했다는 소식이었다. 소문은 삽시간에 아테네 전체로 퍼져나갔다. 믿기지 않는 소식이었지만 사람들은 서서히 공황 상태에 빠져들었다. 일주일 후 소문은 사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테네는 이제 망한 것처럼 보였다. 자금도 배도 병력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아테네인들은 기적처럼 버텨냈다. 그러나 시칠리아전의 패배로 인해 이후 몇 년간 전쟁의 추는 완전히 스파르타 쪽으로 기울었고 아테네인들은 스파르타가 공격해오는 대로 이리저리 흠씬 두들겨 맞았다. 그러다 결국 BC 405년 아테네는 마지막 패전을 끝으로 스파르타가 내민 평화조약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조약의 내용은 아테네에게 너무도 가혹했다. 오랜 세월 빛나던 아테네의 영광도 민주주의로 이끌어온 위대한 제국도 페리클레스 시대의 황금기도 이제는 영영 막을 내리고 말았다. 아테네인들이 지니고 있던 가장 위험한 감정, 즉 공격성, 탐욕, 자만심, 이기심을 눌러주던 남자는 이미 무대를 떠났고 그의 지혜도 잊힌 지 오래였다. 해석: 정치생활 초창기에 페리클레스는 당시의 정계를 조망하며 다음과 같은 현상을 알아차렸다. 아테네의 모든 정치인은 자신이 이성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이 현실적 목표를 갖고 있고 거기에 도달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의 정치적 파벌을 위해 싸우고 권력을 키우려 한다. 아테네의 군대를 자주 전투에 끌어들이고 종종 승리할 때도 있다. 제국을 확장해서 더 많은 돈을 유입시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자신의 정치 술수가 역풍을 맞거나 전쟁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할 수 있는 훌륭한 이유를 갖고 있다. 언제나 정적을 탓하고 필요하면 신들까지 비난한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그토록 이성적이라면 그들이 내놓는 정책은 왜 이토록 지리멸렬하고 혼란만 가중시킨단 말인가? 왜 아테네는 이토록 엉망진창이고 민주주의가 이토록 위태롭단 말인가? 왜 부패가 만연하고 늘 격변의 연속이란 말인가? 답은 명확했다. 아테네인들은 전혀 이성적이지 않았다. 아테네인들은 이기적이고 영악하다. 그들은 권력이나 사람들의 관심, 돈과 같은 것에 바라는 저급한 감정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다. 그들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라면 아주 전략적이고 영리해질 수도 있지만 그들의 술수는 지속될 수 없고 민주주의 전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상가이자 정치가였던 페리클레스는 어떻게 하면 이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골몰했다. 감정이 장악한 무대에서 정말로 이성적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가 생각해낸 해결책은 전무후무한 내용이었고 결과를 보더라도 대단히 강력했다. 그의 해결책이 우리에게도 이상향이 되어야 한다. 페리클레스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인간은 무언가를 숭배해야만 했다. 우리는 주의력을 집중할 수 있는 다른 그 무엇보다 높게 평가하는 무언가가 필요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그것은 자신의 자존심이었고 가족이나 부족, 신 혹은 국가인 사람도 일부 있었다. 그리고 페리클레스에게 그 무언가는 고대 그리스어로 누스, 즉 지성이었다. 누스는 우주를 관통하는 힘으로써 의미와 질서를 창조했다. 인간의 마음은 당연히 이 질서에 끌리도록 되어 있다. 인간의 지능이 곧 누스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페리클레스가 숭배하는 지성이 현현된 모습, 그게 바로 아테나 여신이었다. 아테나는 말 그대로 제우스의 머리에서 태어났다. 아테나라는 이름 자체가 그 점을 말해준다. 신과 정신이 합쳐진 단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테나는 특정한 형태의 누스를 대표하는 뜻으로 의미가 변화했는데 뚜렷이 실용적이고 여성적이며 세속적인 누스가 그것이었다. 영웅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아테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테나는 영웅에게 평정심을 불어넣고 승리와 성공에 필요한 완벽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했으며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었다. 아테나가 찾아온다는 것은 영웅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고 아테나의 정신은 위대한 장군이나 최고의 예술가, 발명가, 사업가들을 인도해 주었다. 아테나의 영향 아래 있을 때 사람들은 가장 또렷이 세상을 볼 수 있었고 그 순간 취해야 할 딱 맞는 행동을 떠올릴 수 있었다. 아테네인들은 생산적이고 번창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하거나 단결이 필요할 때 아테나의 정신을 소환했다. 그러니까 아테나는 신들이 인간에게 내린 가장 큰 선물, 즉 이성을 상징했다. 이성만으로도 인간은 마치 신계의 지혜를 가진 것처럼 행동할 수 있었다. 페리클레스는 그의 내면에 있는 아테나를 개발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부터 완벽하게 정복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감정은 우리를 내부로 향하게 만들어 누스나 현실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분노나 불안을 계속 곱씹는다. 바깥 세상을 내다보며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도 그 감정들이 마치 렌즈처럼 세상과 우리의 중간을 막고 서서 세상을 달리 보이게 만든다. 감정은 우리의 시야를 흐린다. 페리클레스는 절대로 순간적인 감정에 반응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켰다. 강력한 감정의 영향을 받고 있을 때는 결코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으려 했다. 그 대신 그는 자신의 느낌을 분석했다. 불안이나 분노를 느낄 때 그 속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 감정을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러면 그 감정들은 중요성을 상실했다. 종종 민회의 토론이 과열되면 페리클레스는 물리적으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집으로 물러날 때도 있었다. 집에서 그는 며칠이고 혼자 지내며 자신을 진정시켰다. 그러면 서서히 아테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페리클레스는 자신의 모든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나의 기준 위에 세우기를 마음먹었다. 그 하나란 바로 아테네를 위해 더 이로운 것이었다. 그의 목표는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테네식이 갖는 우월성을 믿게 만들어 그들을 단결시키는 것이었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두자 그는 자존심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 또한 절로 중하층민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그들의 권력을 키우는데 매진하게 되었다. 물론 이 전략은 페리클레스 자신에게는 오히려 불이익이 되기 쉬웠다. 그러나 그는 개인적 영달이 줄어들더라도 전쟁을 가급적 줄여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여러 업적 중 가장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아테네를 탈바꿈시킬 공공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 사업을 심사숙고하는 과정에서 페리클레스는 마음을 열고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와 대안에 귀를 기울였다. 정적이 내놓은 의견이라 해도 배척하지 않았다. 그는 전략을 하나 수립할 때도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숙고해본 후에야 결정을 내렸다. 페리클레스는 늘 차분한 정신과 열린 마음으로 정책을 입안했고 그렇게 생각해낸 정책들로 역사적으로 진정한 황금시대 중 하나를 열었다. 한 사람의 이성적 정신이 도시 전체를 물들였다. 그가 무대를 떠난 후 아테네에서 벌어진 일들을 상기해보면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다. 시칠리아 원정은 페리클레스가 줄곧 반대해온 모든 것을 대변하는 전쟁이었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는 숨은 욕망의 결과도 고려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내린 결정이었다. 명심할 사항이 있다. 누구나 그렇듯 당신도 스스로 이성적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성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다. 이성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 습득하는 능력이다. 아테나의 목소리란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존재하는 더 고차원적인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말의 다름 아니다. 차분하고 집중된 순간에 느껴보았을 어떤 잠재력, 오랜 심사숙고 끝에 떠오른 완벽한 아이디어 같은 것이다. 지금 당신이 그 고차원적 능력에 접속되지 못한 이유는 감정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민우에 참석한 페리클레스처럼 우리도 남들이 불러일으키는 수많은 극적 감정의 영향을 받는다. 남들이 나에게 던지는 것들에 끊임없이 반응하면서 흥분과 불안, 초조함의 파도를 타고 있다. 남들이 나에게 던지는 것들에 끊임없이 반응하면서 흥분과 불안, 초조함의 파도를 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집중을 어렵게 만든다. 주의력이 이리저리 분산되고 의사결정의 토대가 될 이성적 기준조차 없다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간단한 결심 하나면 즉시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있다. 내면의 아테나를 개발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된다. 그렇게 되면 이성이 당신의 최고 가치가 될 거고 당신을 이끌어줄 것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당신의 생각과 의사결정에 침투하는 감정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자문하는 연습을 하라.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나고 분한 마음이 드는가? 관심을 얻고 싶은 이 끝없는 갈증은 대체 어디서 오는가? 그렇게 꼼꼼히 확인하다 보면 결국은 당신을 틀어지고 있는 그 감정의 소나기에서 풀려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들이 던지는 화두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수준을 벗어나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할 것이다. 감정은 생각을 협소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권력이나 관심 같은 즉각적 욕망을 해소할 한두 가지 아이디어에 골몰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낸 아이디어는 흔히 역풍을 불러온다. 그러나 차분한 정신을 갖게 된다면 얼마든지 폭넓은 해결과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 더 오래 심사숙고한 후에 행동할 테고 한 번 세운 전략도 재평가할 것이다. 아테나의 목소리는 점점 또렷해질 것이다. 남들이 아무리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옹졸한 감정들을 퍼부어도 이성의 힘을 발휘해 한눈 팔지 않고 생각에 집중할 것이다. 운동선수가 훈련을 하면 할수록 더 강해지듯이 당신의 생각은 더 유연해지고 탄력적으로 변할 것이다. 침착하고 분명하게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창의적인 해법과 해답을 찾아낼 것이다. 마치 두 번째 자아가 바로 옆에 서 있는 것과 같다. 하나는 분별 있고 이성적인 자아, 다른 하나는 꼴통짓을 저지르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그렇지만 가끔은 너무나 재미난 자아다.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재미난 일을 몹시도 저지르고 싶어하는 자신을 깨닫는다. 이유는 모른다. 마치 내가 내 뜻을 거스르고 싶기라도 하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해 저항하는데도 자꾸만 저지르고 싶어진다. 표도르 도스옙스키, 미성년 중에서. 실패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않는다. 살다가 뭔가 잘못되면 우리는 자연히 원인을 찾는다. 내 계획이 왜 어그러졌고 내가 낸 아이디어가 왜 돌연 반대에 부딪혔는지.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몹시 괴롭고 고통이 가중될 것이다. 그런데 원인을 찾을 때 우리는 매번 같은 유형의 설명을 맴도는 경향이 있다. 누군가 혹은 어느 집단이 나를 싫어해서 일부러 회방을 놓았다거나 정부나 사회적 관습처럼 나를 방해하는 거대한 반대 세력이 있다는 식으로 말이다. 또는 누가 나에게 잘못된 조언을 줘서 내게 정보를 감춰서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리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으면 죄다 내가 운이 없어서 아니면 불운한 환경 탓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은 대체로 우리의 무력감을 강조하는 설명법이다. 달리 내게 무슨 수가 있었겠어. X가 그렇게 더러운 술수를 쓸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내용도 다소 모호하다. 타인의 악의적 행동을 꼬집어 말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단순한 짐작이거나 상상일 뿐이다. 이런 식의 설명은 우리의 감정, 분노, 좌절, 우울을 오히려 더 고조시키고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 풍덩 빠져 자기 연민을 느낀다.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눈에 띄는 우리의 첫 반응은 원인을 찾아 외부로 눈길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 뭐 나도 벌어진 일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은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나 반대 세력이 내게 발을 걸어 넘어뜨린 거야. 이런 반응은 인간이라는 동물 깊숙한 곳에 새겨져 있다. 옛날에는 신이나 악귀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면 지금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진실은 사뭇 다르다. 분명 어딘가에서 어떤 개인이나 거대한 세력이 끊임없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다. 세상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해서 애초에 우리가 길을 잘못 들게 되는, 그래서 잘못된 결정이나 오판을 저지르게 되는 원인은 따로 있다. 바로 우리의 뿌리 깊은 비이성적 성향이다. 이는 우리 마음에서 정확히 감정이 지배하는 부분 말이다. 이 성향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말하자면 맹점 같은 것이랄까? 그 맹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가 2008년 금융위기 사태였다. 2008년의 금융위기는 마치 인간의 비이성적 성향을 종류별로 모두 집대성해 놓은 것 같은 사례였다. 금융위기 사태가 일단락되자 미디어에서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흔하디흔한 설명을 늘어놓았다. 무역 불균형을 비롯한 여러 요인이 2000년대 초반 저금리 대출 시대를 열었고 그게 과도한 레버리지로 이어졌다고 말이다. 당시 거래되고 있던 고도로 복잡한 금융 파생 상품들은 정확한 가치를 매기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누구도 정확한 손익을 측정할 수 없었다. 약삭빠르고 부패한 내부자들 무리가 존재했고 그들은 시스템을 조작해 손쉽게 수익을 올렸다. 탐욕스러운 대출 기관들은 아무 의심 없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비우량 주택 담보 대출을 팔았다. 정부의 규제는 너무 많고 관리 감독은 부족했다. 컴퓨터가 만들어낸 각종 모형과 거래 시스템이 폭주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놀라운 현실 부정을 보여준다. 2008년 금융위기 사태가 터질 때까지 수백만 명의 사람이 매일같이 투자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내렸다. 한 건의 거래가 성사될 때마다 구매자와 판매자는 이 고위험 투자 상품으로부터 발을 뺄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시장에 물거품이 있다고 경고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불과 몇 년 전에 대형 헤지펀드 회사 롱텀 캐피털이 도산하면서 향후 더 큰 금융위기 사태가 어떤 식으로 발생할지를 정확히 보여줬었다. 더 오래된 기억을 끄집어낸다면 1987년의 거품 붕괴 사태도 있었고 역사책을 읽었다면 1929년 주식시장 거품 형성 및 폭락 사태를 참조할 수도 있었다. 주택 구매자들 역시 계약금도 없는 주택담보대출 및 이자율이 급상승하게 설계된 대출 조건이 얼마나 위험할지는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었다. 앞선 모든 분석이 무시한 것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향이었다. 수백만의 구매자와 판매자를 우르르 몰고 다녔던 인간의 비이성적 성향 말이다. 눈먼 눈의 유혹에 일단 빠지고 나자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은 투자자도 감정적으로 변했다. 각종 연구 결과며 전문가를 동원했지만 그건 이미 미끼로 작정한 생각들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이번에는 달라. 집값이 떨어지는 거 봤어? 같은 말이 진리로 둔갑했다.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무분별한 낙천주의에 휩쓸렸다. 그러다가 시장 붕괴와 패닉이 찾아왔고 이제는 원치 않아도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모두가 투기 광풍에 빠져 있었음에도 그런 사실을 인정하기는커녕 똑똑한 이들을 바보로 만들고 외부 요인만 탓하며 어떻게든 광기의 근원을 도외시하려 했다. 이런 일은 비단 2008년 금융위기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1987년 및 1929년 시장 붕괴, 1840년대 영국의 철도 투자 열풍, 1720년대 영국 사우스시 컴퍼니 투기 사건 때도 사람들은 똑같은 설명을 늘어놓았다.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고 투기 규제 법안들이 통과됐다. 그러나 어느 것도 효과는 없었다. 경제의 거품이 형성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크게 호소하기 때문이다. 그 호소력은 개인이 혹시라도 갖고 있었을지 모를 추론 능력까지 완전히 제압해버린다. 탐욕과 눈먼 돈, 빠른 결과를 좋아하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성향인데 경제 거품은 바로 이 타고난 성향을 건드린다. 남들이 뻔히 돈 버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거기에 동참하지 않기란 쉽지 않다. 지구상의 그 어떤 규제도 인간 본성을 통제할 만큼의 힘은 없다. 경제의 거품 생성과 붕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우리가 문제의 진짜 원인을 공략하지 않기 때문이다. 역사를 잃지 않는 사람들, 계속 호락호락 넘어가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같은 일은 되풀이될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같은 문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부정적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도 경제 거품이 재발하는 것과 똑같은 모양새를 취한다.
내면에 있는 진짜 원인을 들여다보지 않는 한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기는 쉽지 않다. 알아둘 사항이 있다. 이성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단계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비이성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다음의 두 가지를 기억한다면 자존심을 좀 덜 상하게 하면서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감정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거불능의 현상으로 우리 중에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둘째, 우리의 비이성적 성향은 어느 정도는 뇌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감정 처리라는 프로세스를 통해 이미 우리 본성의 하나로 정해져 있다. 그러니 우리가 비이성적 성향을 띠는 것은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감정의 진화 과정을 들여다보면 이 점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수백만 년 동안 생명체들은 생존을 위해 미세 조정된 본능에 의존했다. 도마뱀은 눈 깜짝할 새 환경의 위험을 인지하고 현장으로부터 주랭랑을 친다. 말하자면 충동과 행동이 따로 구분되지 않는 셈이다. 그러다 서서히 일부 동물들에게는 이들 감각이 더 크고 더 오래 지속되는 무언가로 진화했는데 그게 바로 공포라는 감정이었다. 처음에는 이 공포라는 게 해당 동물에게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특정 화학 물질을 분비해서 고강도의 흥분을 일으키는 수준이었다. 흥분을 통해 주의력이 높아지면 해당 동물은 굳이 단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었다. 예컨대 환경에 더 민감해져서 무언가를 알아채는 것처럼 말이다.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늘어나다 보니 생존 확률도 더 높아졌다. 이렇게 공포를 감지하는 것은 겨우 몇 초 정도만 지속되는데 그만큼 반응 속도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동물에게는 이런 흥분이나 직감이 더 심오하고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 바로 의사소통의 필수적 형태의 하나가 된 것이다. 예컨대 사나운 소리를 내거나 털이 쭈뼛 서는 것은 분노를 나타내 적을 물리치거나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냈다. 특정한 자세나 냄새는 성적 욕망과 의향을 드러냈고 자세나 제스처로 욕망을 표시했다. 새끼들이 내는 특정한 소리는 극도의 불안을 알리며 어미가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뜻이 됐다. 영장류의 경우는 이런 의사소통이 계속해서 더 정교해지고 복잡해졌다. 알려진 것처럼 침팬지도 시기심과 복수심 등 여러 감정을 느낀다. 이런 진화 과정은 수백만 년에 걸쳐 일어났다. 훨씬 최근에는 동물이나 인간 모두 인지력이 발달했고 언어가 발명되고 추상적 사고를 하게 됐다. 수많은 신경과학자들이 확인해 준 것처럼 이런 진화의 결과 고등 포유류의 뇌는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그중 가장 오래된 부분은 파충류 뇌다. 파충류 뇌는 신체를 조절하는 모든 무의식 반응을 관장한다. 즉 본능의 영역이다. 그 위로는 대뇌 번연계라고 하는 오래된 포유류 뇌가 있어서 느낌과 감정을 관장한다. 그리고 다시 그 위로 심피질이 진화했는데 이 부분이 인지 능력과 인간의 언어를 통제한다. 그 기원을 따져보자면 감정은 신체적 흥분을 통해 우리의 주의력을 집중시키고 주변의 무언가를 알아채게 하려는 데서 유래했다. 화학 반응과 지각으로 감정이 시작되면 우리는 그것을 언어로 변환해야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뇌에서 감정이 처리되는 곳은 언어나 사고를 담당하는 부분과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언어를 변환하는 과정이 엇나가거나 부정확한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내가 X라는 인물에게 분노를 느낄 때 실제로 그 감정의 근원은 부러움일 수도 있다. 의식적으로 인식은 못하고 있지만 스스로를 X와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고 X가 가진 무언가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부러움이란 결코 편안해질 수 없는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그걸 좀 더 받아들이기 쉬운 감정, 즉 분노나 혐오, 원망 등으로 번역한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좌절감이나 초조함을 느끼고 있을 때 누군가 예컨대 Y가 내 앞을 지나가면 우리는 운 나쁜 그에게 화풀이를 하기도 한다. 정작 내 분노는 다른 이유로 촉발되었고 지금 나는 Y가 저지른 일에 비해 터무니없이 과도하게 화를 내고 있다는 사실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다. 혹은 내가 정말로 Z라는 사람에게 화가 났어도 마찬가지다. 사실 그 분노는 오랫동안 내 안에 잠자고 있었고 내게 분노를 유발한 사람은 과거에 내게 깊은 상처를 주었던 누군가, 아마도 부모 중 한 명일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나의 분노가 Z를 향하는 것은 Z가 그 사람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내 감정의 근원이나 그 감정이 초래한 전반적 기분을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어떻게든 그 감정을 해석해서 언어로 변환하려고 시도해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해석이나 변화는 틀린 경우가 아주 많다. 우리는 더 간단한 해석
혹은 내 마음에 드는 해석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고 끝끝내 어느 감정의 원인을 찾아내지 못할 때도 있다. 우리가 우울함을 느낄 때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감정에는 이렇게 무의식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으로부터 무언가를 알아내기는 매우 어렵다. 충동적 행동을 중단하거나 예방하는 건 역시 힘든 일이다.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무언가를 버리고 떠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정작 그들 자신은 이유를 알지 못한다. 사회적 동물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감정의 소통 기능은 곤란한 측면도 있다. 실제로 느끼는 것은 다른 감정이면서 분노를 표출하거나 다른 대상에 대한 분노를 엉뚱한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할 경우 상대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는 공격에 대한 반응을 하고 오해가 오해를 낳으면서 폭포수 효과가 일어난다. 감정이 진화를 거듭해온 이유는 인지 능력이 진화해온 것과는 사뭇 이유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한 형식이기는 해도 뇌 안에서 두 가지 서로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는다. 동물의 경우는 몸으로 느낀 감각을 추상적 언어로 변환해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감정이 원래 의도된 대로 무리 없이 제 기능을 한다. 하지만 인간은 감정과 인지 능력이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끊임없는 마찰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결국에는 자신의 의지를 벗어난 두 번째 감정적 자아까지 만들어진다. 동물은 잠시 공포를 느껴도 이내 그 감정이 사라진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느낀 공포를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공포를 점점 더 심화시키면서 위험이 사라진 한참 후까지도 계속해서 공포를 느끼고 있다. 그러다 급기야는 상시적 불안을 느끼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지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인간이 이토록 진보했으니 그 과정에서 어떻게든 이 감정자를 잘 길들이지 않았겠냐고 믿고 싶은 사람도 많을 것이다. 어쨌거나 우리가 선조들만큼 폭력적이거나 유격에 휘둘리거나 미신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다. 진보나 기술이 우리의 본성을 바꿔놓지는 않았다. 기술과 진보는 그저 감정의 형태와 그에 따른 비이성적 행동의 유형을 바꿔놓았을 뿐이다. 한 예로 정치가를 비롯한 일부 사람들은 이미 수백, 수천 년 전부터 우리의 감정을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았고 새로운 미디어에 출연은 그런 장난질을 오히려 더 교묘하고 세련되게 만들어주었다. 광고회사들은 사람들의 잠재의식에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설계된 메시지를 융단 폭격처럼 퍼붓는다. 우리는 늘 소셜미디어에 접속되어 있고 그래서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는 새로운 형태의 정서적 영향에 취약하다. 이들 매체는 차분한 반성이 가능하게끔 설계된 것들이 아니다. 이것들이 늘 우리 곁을 지키고 있는 한 우리는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할 수 있는 정신적 여유가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우리는 민회에 참석한 아테네인들처럼 수많은 감정과 불필요한 연극 노름에 꼼짝없이 포위당하고 있고 그 이유는 인간 본성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이성적, 비이성적이라는 단어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사람들은 내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죄다 비이성적이라는 꼬리표를 붙인다. 그러니 최대한 정확하게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도록 간단한 정의를 내리고 시작하자. 우리가 지침으로 삼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인간은 끊임없이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은 계속해서 인간의 생각을 물들인다. 감정은 내 기분이 좋아지거나 내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의 방향을 틀게 만든다. 생각을 할 때 내 느낌이나 기분이 전혀 개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성적인 사람은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이성적인 사람은 자기 성찰 및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는 감정을 뺀 사고를 하고 그 영향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 비이성적인 사람은 그런 자각이 없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파급 효과나 결과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행동으로 돌진한다. 사람에 따라 취하는 행동이나 의사결정이 다르고 그에 따라 결과도 달라진다. 시간이 지나면 이성적인 사람은 그가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고 목표를 달성하며 팀원들과 효과적으로 협업하고 지속될 수 있는 결과를 창출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반면에 비이성적인 사람은 부정적 패턴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어디를 가든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며 꿈이나 프로젝트를 절대 실현하지 못하고 분노하면서 변화를 갈망하지만 그게 구체적 행동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감정적이고 반사적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내보이면서도 본인이 그렇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 누구나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여건이라는 것도 분명하다. 그리고 지독히 감정적인 사람도 때로는 훌륭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고 대담한 행보를 통해 일시적으로 성공을 거두기도 한다. 따라서 이 사람이 이성적인지 비이성적인지 판단할 때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성공을 지속시키고 훌륭한 전략을 거듭내놓을 수 있는가?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그것을 바탕으로 전략을 수정할 수 있는가? 이성적인 사람과 비이성적인 사람 사이의 차이가 특히 두드러지는 상황도 있다. 장기적 영향을 고려해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판단해야 할 때가 그렇다. 예를 들어 자녀의 양육권을 놓고 이혼 절차를 진행할 때 이성적인 사람은 자신의 편견이나 응어리 등은 내려놓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아이에게 최선이 되는 선택이 무엇일지 생각한다. 반면에 비이성적인 사람은 배우자에 대한 기싸움에 사로잡혀 원망이나 복수심이 판단을 흐리도록 내버려둔다. 그렇게 되면 싸움은 길어지고 아이는 상처받을 것이다. 직원이나 협력사를 고용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성적인 사람은 능력을 지표로 사용한다. 이 사람이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반면에 비이성적인 사람은 남을 홀리는 매력이 있거나 내 불안을 자극할 줄 알거나 내게 도전도 위협도 되지 않을 사람에게 홀딱 넘어가 이유도 모르는 채 그를 채용해버린다. 이렇게 채용된 사람은 실수를 저지르고 무능할 테지만 비이성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탓한다. 이직을 할 때도 이성적인 사람은 장기적 목표에 맞춰 자리를 옮긴다. 반면에 비이성적인 사람은 새 일자리가 당장 얼마를 주는지, 내가 어느 정도의 삶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얼마나 농땡이를 칠 수 있는 일인지, 얼마만큼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인지 따진다. 그러니 커리어가 계속 발전하지 못한다. 위 모든 경우에서 둘의 대표적인 차이는 자각의 정도이다. 이성적인 사람은 자신의 비이성적 성향을 기꺼이 인정하기 때문에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비이성적인 사람은 혹시 감정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냐고 누가 이야기를 꺼내려고만 해도 극도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비이성적인 사람은 자기 성찰이나 학습 능력이 없다. 그리고 계속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에 점점 더 방어적이 된다. 이성이 감정을 초월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페리클레스 역시 대담하고 모험적인 행동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아테나의 정신을 사랑했고 아테나가 자극하는 생각들을 좋아했다. 그는 아테네인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동료 시민들에게 공감하기를 바랐다. 그는 균형 잡힌 상태를 꿈꾸었다. 지금 내 기분이 왜 이런지를 분명히 알고 충동을 인식함으로써 저도 모르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고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는 충동이나 감정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생각하는 자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랬다. 이게 바로 그가 생각한 이성이고 우리의 이상향이다. 다행히도 이성을 획득하는 일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 3단계로 된 과정을 잘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된다. 첫째, 앞으로 우리가 약한 비이성이라고 부를 것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 약한 비이성은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기분이나 느낌이 작용한 결과로서 의식보다 아래에 있다. 계획을 세우거나 의사결정을 내릴 때 기분이나 느낌이 사고 과정을 얼마나 깊이 왜곡하는지 우리는 자각하지 못한다. 기분이나 느낌은 생각의 편향을 만들어내고 그 편향은 역사의 모든 단계, 모든 문화권에서 증거가 발견될 만큼 우리 안에 깊이 배어있다. 생각의 편향은 현실을 왜곡해 실수나 잘못된 결정을 저지르게 함으로써 삶을 어렵게 만든다. 이들 편향을 알아두면 그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 둘째, 앞으로 우리가 강한 비이성이라고 부를 것의 성질을 알고 있어야 한다. 강한 비이성이 나타내는 것은 흔히 어떤 압박으로 인해 감정이 격양되었을 때다. 분노나 흥분, 원망, 의심 등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 감정이 점점 격화되어 거의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상태가 된다. 보고 듣는 모든 게 그 감정의 렌즈를 통해 해석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다. 이때는 다른 감정에 대한 반응 역시 더 예민하고 취약해진다. 예컨대 초조함이나 원망은 분노나 깊은 불신으로 번질 수 있다. 이런 무의식적 반응 상태에 빠졌을 때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르고 광적으로 집착하고 걷잡을 수 없는 탐욕을 부리고 남을 자기 뜻대로 좌우하려 한다. 강한 비이성은 위기나 충돌, 참사가 될 의사결정 같은 더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 강한 비이성이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면 이런 무의식적 반응 상태가 됐을 때 그 사실을 인지하고 물러남으로써 후회할 일을 저지르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셋째, 뇌의 사고 부분을 강화해줄 몇 가지 전략 및 연습을 실천해서 감정과의 끝없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생각에 더 많은 힘을 실어줘야 한다.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는 3단계 과정이 이성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도와줄 것이다. 인간 본성을 연구하고 실천할 때 이 3단계를 모두 활용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